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21년형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GLE 300D입니다. GLE는 벤츠의 미드사이즈 SUV이죠. 라인업에서는 GLS와 GLC 사이에 위치를 하고요. 국내에는 작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식 변경된 21년형은 가솔린 450과 디젤 300D 두 가지는 동일한데 기존 대비해서 편의 장비가 조금 더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450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와 썬루프가 들어갔고요. 반면에 오늘 시승하는 300D는 여전히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와 통풍 시트는 옵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없는 사양이고요. 반면에 300D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기본으로 들어갔고요. 에어매틱도 기본이고요. GLE 300D에는 4기통 디젤이 탑재가 되는데 기존 대비해서 배기량은 줄었지만 출력은 더 높아요. 출력만 보면은 기존의 GLE 350D와 거의 비슷합니다. 전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GLE는 굉장히 단단한 인상이죠. 실제로 주행할 때 차체가 좀 단단하다 그런 감각이 있기도 하지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색상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하얀색보다는 이 짙은 청색이 실제 차체 사이즈보다는 좀 차가 작아 보여요. 전면에서 그릴의 면적이 꽤 크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다른 벤츠처럼 가운데 딱 박힌 그 벤츠 로고가 유난히 좀 존재감이 있습니다. 구형과 비교하면 전고를 제외한 모든 수치가 다 늘어났습니다. 특히 전폭과 휠베이스가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경쟁 모델로 갈 수 있는 X5나 Q7과 비교해보면 전고는 가장 높은 편이고요. 휠베이스는 전장이 더 긴 Q7과 동일합니다. 전면 대비해서 후면은 크롬 장식이 조금 더 많이 쓰인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번호판 위쪽에도 크롬 라인이 들어갔고요. 특히 범퍼 하단 쪽에는 크롬 장식이 꽤 두텁게 들어갔습니다. GLE 450처럼 300D도 머플러가 장식입니다. 요즘에 많은 유럽 브랜드들이 머플러 장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GLE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 장식이긴 한데 그 막혀있는 부분이 좀 더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봐야지 머플러 장식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P0, 사이즈는 25에 50와 19입니다. GLE 450보다 1인치가 작죠.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220이고요. 이 알로이는 스포크 사이가 좀 막혀 있어서 얼핏 보면은 약간 하이브리드용 디자인 같아요. 이 자동차의 실내에서 계기판과 모니터의 사이즈 또는 액정의 화질이 꽤 중요한데 최근에 다른 벤츠처럼 이 GLE 역시도 계기판과 모니터의 사이즈가 크고 액정의 화질이 좋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을 더 좋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시보드는 다른 차들 대비해서 높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특히 시트를 가장 낮게 하면은 그 대시보드의 그 상단이 거의 눈높이와 비슷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계기판과 모니터의 높이가 눈에 좀 잘 들어오는 위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GL의 차급과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그 내장재는 조금 단단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대시보드 같은 데 쓰인 우레탄은 보통은 눈에 좀 잘 들어오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좀 소프트한 그런 재질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그 대시보드에 쓰인 우레탄도 조금 단단한 편입니다. 모니터는 12.3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최근에 다른 벤츠처럼 터치 스크린도 가능하지만 스포크에 있는 이 버튼 그리고 컨트롤 패드로도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표시되는 그림이나 폰트가 꽤 큰 편이죠. 전반적으로 눈에 좀 잘 들어오는 그런 폰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웰빙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시트 컴포트와 앰비언트 라이트 메뉴가 있는데 시트 키네틱 같은 경우에는 톱니바퀴를 클릭을 하면은 설정이 나오잖아요. 등받이와 시트 또는 등받이 시트 각각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단기와 중간, 장기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는 마사지 시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실행을 시키면은 등받이와 쿠션이 앞뒤 또는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여요.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운전을 오래 하면은 좀 정신이 몽롱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주의를 좀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탭으로 들어가면은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최근에 다른 벤츠가 그렇듯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그 밝기가 꽤 좋은 편이고 그 디자인 자체가 좀 화려하죠. 빛 자체가 예뻐요. 근데 적용 범위는 최근에 나온 GLA나 CLA, A클래스, GLB보다 오히려 그 적용 범위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차들은 이 송풍구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무드 조명이 송풍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밝기도 그 차들보다는 조금 덜 밝아요. 근데 오히려 그 빛은 이 GLE가 더 예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밝기는 대시보드나 그 아래 발치의 그 밝기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죠. 색상은 오션블루와 퍼플스카이, 레드문, 파이어레드, 던블루, 선옐로우, 정글그린, 글레이서 블루 등이 있는데 확실히 파란색이 가장 예쁘고요. 이 무드 조명은 주간에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정보로 들어가면은 위에 4가지 탭이 나오잖아요. 지금이 차량 탭인데 여기서 가속과 제동력을
수치로 보여주고요. 이거는 전체 화면이죠. 그리고 엔진은 실시간으로 엔진의 출력과 토크 그리고 터보의 부스트를 보여줍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연비고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퀵 액세스와 보조장치, 차량, 라이트, 시스템 5가지가 나오는데 이 퀵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과 관련된 그 기능들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장치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카메라와 주차, 교통 표지판 이런 기능들의 활성화 여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텐션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센서티브와 스탠다드 꺼짐 3가지가 있고요.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왼쪽은 그래픽으로 앞뒤의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죠. 참고로 후진해서 뒤로 바꾸면은 약 한 15km가 될 때까지 후방 카메라가 유지가 되고요. 이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어라운드 뷰가 없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송풍구 아래쪽에는 공조장치와 관련된 버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들의 크기는 좀 작은 편이고요. 별도의 액정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메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에 공조장치 관련 이 그림이 뜨고요. 여기서 1열 시트는 물론 그 2열 시트의 공조장치도 끄고 켤 수가 있죠. 칼럼식 기어를 채용을 하면서 이 앞에 쪽에 공간에 여유가 생겼죠. 보통 기어 레버 방식은 여기에 있으면은 이제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이 앞쪽의 공간을 그러니까 사용하기 편한 그런 위치에 무선 충전 패드와 컵홀더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 무선 충전 패드는 위치도 좋지만 이렇게 끼우려서 수납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충전을 하면서도 좀 잘 보입니다. 핸드폰이. 근데 이게 딱 그 공간이 좀 협소해 갖고 노트 10 플러스 집어넣으면은 아주 꽉 껴요. 그리고 요즘 차로는 보기 드물게 또는 독일 차에서는 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이동식 재떨이도 있고요. 이동식 재떨이의 그 소재가 꽤 괜찮습니다. 플라스틱이긴 한데 좀 두꺼워요.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그 플라스틱의 소재가 괜찮아요. 이제 같은 E지만 E 클래스보다는 이 소재가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컵홀더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변형이에요. 평소에는 이렇게 접어서 더 용량을 크게 쓸 수도 있고요. 컵홀더를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확실히 상위 모델에서 그런지 이게 튀어나올 때도 좀 굉장히 부드럽네요. 이 차는 통풍 시트는 없지만 컵홀더에 냉장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꽤 요긴한 장비고요. 상위 모델답게 이 커버도 있어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무선 충전 패드에서 이렇게 위잉 하는 소리가 좀 자주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커버를 닫아놓으면은 이 소리가 한결 덜 들립니다. 그리고 실내는 의외로 하이그로시가 많이 안 쓰였는데 이 커버에는 이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많이 쓰였죠. 컨트롤 패드는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있고요. 그 양쪽에는 주로 사용하는 버튼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딱 손목을 얹어 놓는 그런 용도인데 그래서 약간 좀 노트북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컨트롤 패드에서도 모니터의 그 기능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홈 화면이고요.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인데 드라이브 모드는 인디비주얼과 스포츠, 컴포트, 에코, 오프로드까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컨트롤 패드 양쪽에 있는 이 손잡이인데 굉장히 좀 단단하게 고정이 된 그리고 실제 운전하면서 여기에 손을 얹어 놓으면 꽤 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차고 조절입니다. 정통 오프로드처럼 차고가 아주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높이 오면은 휠하우스가 아주 껑충하게 좀 붕 뜨죠. 센터 콘솔 박스는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이 안쪽에는 USB 단자가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운전대에는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그 모양이 굉장히 동그래요. 그리고 스포크에 있는 그 버튼의 배치나 디자인은 최근에 선보인 다른 벤츠와 거의 동일하고요. 림의 두께는 조금 여성에게는 두껍게 느낄 수 있어요. 남성은 딱 맞는데.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조절도 전동식입니다. 운전대 열선도 있고요. 칼럼식 기어 레버는 사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전자식 기어 레버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한 번씩 움직이면 R&D고요. P는 이 끝에 있는 버튼이죠. 칼럼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면서 와이퍼 버튼은 이쪽에 있어요. 보통 와이퍼가 오른쪽 방향지 등 레버에 같이 있잖아요. 근데 벤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리어 와이퍼고요. 계기판도 12.3인치 풀 디지털입니다. 다른 계기판들과 달리 그 상단에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반사가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 어제 오늘 운전을 해보면은 딱히 반사가 되고 그러니까 계기판 시인성이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이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켜서 트릭 컴퓨터와 라디오,
미디어, 디자인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이 클래식이고요. 이게 스포츠, 이게 프로그레시브. 이 프로그레시브가 가장 스포티한 디자인이죠.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을 바꾸면은 모니터의 색상도 같이 바뀝니다. 이 계기판은 크게 3분할인데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화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표시되는 정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내비게이션 또는 지포스, 연비, 트릭 컴퓨터 등의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시트는 착자감이 좀 타이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인 남자에게는 조금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쿠션은 약간 탄탄한 편이고요. 이 시트는 등 상단을 지지해주는 느낌이 좋아요. 헤드레스트를 조절하면은 머리와의 거리도 가깝고요. 그리고 방석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닿는 부분의 그 가죽이 약간 좀 울어 있어요. 방석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짧은 편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쪽을 전동으로 연장할 수도 있죠. 이 연장되는 폭이 꽤 큰 편입니다. 도어 트림의 디자인은 전형적인 벤츠의 디자인이고요.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상하형 원터치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도어 포켓의 크기가 꽤 넓어요. 그러니까 용량도 크지만 들어가는 그 폭이 꽤 넓죠. 그리고 구획을 2개나 나눠놨고요. 탈착식 컵도 있습니다. GLE는 2열의 거주성 또는 패밀리카로서의 그 기능성에 좀 초점을 맞춘 모습이에요. 기본적으로 2열 도어가 크게 열리고요. 그래서 드나드는 편의성이 좋죠. 그리고 2열 공간 자체도 꽤 넓습니다. 제 기준으로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3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의 SUV로서는 2열의 무릎 공간이 가장 넓은 편에 속합니다. 시트의 크기도 2열치고는 넉넉한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방석의 길이가 성인 남자가 앉아도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그리고 독일 차들의 상당수가 2열 등받이 각도가 좀 서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좀 적당하게 뉘어 있습니다. 참고로 2열 시트의 슬라이딩과 등받이 각도 조절은 되지 않아요. 지금 이 1열 시트를 가장 낮게 한 상태인데 신발을 넣어보면은 그 상하의 공간에 여유가 좀 있죠. 좌우의 폭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차들 대비해서 이 가운데 부분도 많이 올라온 편이 아니어서 2열의 전체적인 거주성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열은 이 아래쪽에도 무드 조명이 들어가고요. 도어 트림 쪽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조장치가 마련이 됩니다. 여기서 온도와 바람 방향을 양쪽에 개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바람 세기는 2개 통합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과 USB 단자가 마련이 됩니다.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파노라마 루프인데 개방감이 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이 넓어요. 이 파노라마 루프가 2열 시트의 헤드레스트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적 감지 센서도 있어서 비가 오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는 기능도 있어요. 2열 승객을 위해서 B필러에 송풍구가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려갑니다. 2겹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통풍 자리인데 비어 있죠. 열선 기능은 있고요. 트렁크는 개폐 모드 전동식이고요. 키나 도어 트림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바닥에도 꽤 깊은 용량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줄은 저 상단에 거는 용도죠. 기본 트렁크 용량은 630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은 2055리터까지 들어갑니다. 이 트렁크가 육안으로 보기에 수치보다 더 커 보여요. 좀 네모 반듯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튀어나온 부분 없이. 그리고 2열 시트를 폴딩하면은 이렇게 큰 공간이 생깁니다. 2열 시트 폴딩은 수동이에요. 트렁크부터 2열 시트까지는 약간 경사가 있긴 하지만 거의 평평하게 이어집니다. 예, 공회전대 엔진 소리는 4기통 디젤로는 조용한 편입니다. 엔진 소리가 가솔린만큼 조용한 건 아니지만 그 실내로 들어오는 소리가 좀 잔잔하게 들어오고요. 이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도 꽤 억제가 잘 돼 있어요. 아주 좀 약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보통 에어컨 키면은 이 진동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에어컨 유무에 상관없이 진동이 거의 일정해요. 그러니까 진동 대책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뭐 에어컨이나 엔진 소리보다는 이 무선 충격 패드 있잖아요. 여기서 나는 소리가 좀 신경이 쓰일 수 있어요. 이게 정차 시에도 나지만 주행 중에 회전수가 낮을 때 또는 속도가 낮을 때 그때도 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어떨 때는 좀 되게 또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신경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리가 안 나는데 한번 나면은 계속 나고요. 시동이 꺼져도 나요. 한동안은. 정차 시 또는 저속에서의 운전대의 무게는 딱 적당한 편이고요. 딱히 아주 무겁다거나
가볍거나 그러지 않고 적당한 무게 같아요. 그리고 보통 다른 차들은 후진 기어 넣으면은 이쪽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아래를 비추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안쪽을 비춰요. 그게 좀 다른 점입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4기통 디젤 터보와 9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245마력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V6 또는 최근의 그 저출력 버전의 V6와 거의 같은 힘을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력 성능도 좋고요. V6보다 회전 질감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형의 그 350D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나아요. 이 차의 하체는 지금처럼 저속에서는 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다기보다는 좀 출렁거린다 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딱 이때의 느낌만 보면은 그 QA45TDI 그거와 조금 비슷한 느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속도가 올라갈수록 하체가 점점 탄탄해져서 그 지금처럼 저속과는 꽤 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이 엔진 소리가 큰 건 아닌데 좀 귀에 잘 들리는 음색이고요. 특히 지금처럼 낮은 속도에서 회전수 1000과 2000 사이로 주행을 하면은 이때는 이제 엔진 소리가 좀 잘 들리잖아요. 속도가 높아질 때와는 달리 그럴 때는 약간 좀 이렇게 으르렁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엔진 소리를 좀 스포티하게 튜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방음은 꽤 좋은데 특히 이 차는 하체의 방음이 좋아요. 트레드웨어 220의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 끼고 이 정도의 그 타이어 소음이면은 하체의 방음이 꽤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도로를 한 70, 80 정도 달리면은 타이어 소리가 좀 잔잔하게 들려요. 뭔가 실내와 하체가 좀 이렇게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건 느낌이긴 한데 아까 저속에서는 그 하체가 좀 부드럽고 좀 출렁거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차체는 또 되게 견고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차체의 견고함 뭐 이런 강성 같은 건 말 그대로 그냥 느낌일 뿐인데 저속에서 그 출렁거릴 때와는 달리 지금처럼 주행을 하면은 차체가 되게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동 대책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고단에서 저회전으로 주행을 할 때거든요. 보통 이렇게 9단에서 1200, 1300 이렇게 저회전으로 달리면은 진동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천천히 가속을 하면은 그 예전에 수동 변속기처럼 그 밑에 바닥에서 진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이런 상황에서도 진동 억제가 꽤 잘 돼 있습니다. 이 차는 좀 빠른 속도로 코너에 진입을 하면은 그 저속에서의 느낌처럼 그 차가 많이 좀 기울어지긴 하는데 뭔가 자세 자체는 안정적이네요. 좀 이렇게 우직하게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이죠. 스포티한 느낌은 별로 없어도. 그리고 이 차는 ISG로 엔진이 꺼질 때 되게 깔끔하게 꺼지네요. 똑 하고. 그리고 켜질 때는 이 시트가 약간 좀 좌우로 좀 움직이긴 하는데 그게 좀 금방 끝나요. 근데 이 차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 ISG의 그 작동 시간이 길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샀던 XM3나 캡처 같은 경우에는 보통 ISG 멈추면 엔진이 꺼지잖아요. 근데 그 차들은 잘 안 꺼져요. 안 꺼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주행을 하다가 신호대에 걸려서 멈추잖아요. 그러면 엔진 시동이 뭐 거의 꺼집니다. 이게 아마 배터리 용량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ISG의 작동 시간이 다른 차들 대비해서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진이 재시동될 때 상대적으로 이 진동이 좀 더 크게 느껴지죠. 보통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있는 SUV의 경우에는 내리막과 오르막에서의 그 코너 거동이 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거의 비슷하네요. 오르막도 내리막처럼 되게 우직하게 돌아나가네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은 좀 코너에 진입했을 때 좀 부드럽지만 뭔가 타이어의 그립력으로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이죠. 새 2리터 엔진은 예상보다 동력 성능이 꽤 좋습니다. 저는 GLE 정도의 사이즈에 2리터 엔진이 탑재가 되면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기존의 350D보다 더 성능이 좋아요. 사실 기존의 GLE 350D가 딱히 그렇게 V6 치고는 동력 성능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4기통 2리터 디젤로는 지금까지 이 사이즈의 SUV에 탑재되는 것으로는 가장 빨라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31초밖에 안 돼요. 굉장히 빠르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아테온이랑 비슷합니다. 물론 아테온이 이거보다 출력이 좀 낮긴 하지만 걔는 이거보다 더 가볍고 공기저항도 더 적게 받고, 근데 200km까지 아테온이랑 거의 비슷해요. V6 엔진의 QA45 TDI보다도 더 빠르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시승하면서 재작년에 시승했던 산타페 2.2 앞바퀴 굴림이 걔가 좀 이상할 정도로 좀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당분간은 얘보다 빠른 이 정도 사이즈의 SUV의 2.0 디젤로는 가장 빠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차가 걔보다 한 4, 5초가 더 빠르네요. 그래서 지금 이 2리터 엔진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동력 성능이 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엔진은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가속력이 빠르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80 정도에서 추월을 하려고 가속배가 조금 더 밟잖아요. 그러면 이게 탁 하고 걸리는 느낌이, 그러니까 토크감이 꽤 있죠. 요즘에는 그 디젤 게이트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디젤들이 킥다운 했을 때 그 토크감이 예전에 비하면 좀 죽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밋밋하고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그런 디젤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 차는 그렇지 않아요. 딱 밟으면은 탁 하고 나가는 토크감이 딱 발끝으로 좀 느껴집니다. 이 차는 코너 몇 번 돌아보니까 타이어의 역할이 꽤 큰 것 같아요. 이게 어지간해서는 그립을 놓치지가 않네요. 물론 굉장히 뭐 빠른 속도라거나 아주 뭐 극한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립의 그 여유가 아직도 좀 한참 남아요. 이 엔진은 토크 밴드가 꽤 넓은 것 같아요. 풀 가속을 해보면은 대략 한 2000rpm부터 최대 토크가 터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 변속되는 시점까지 거의 일정하게 토크가 나옵니다. 자동 변속되는 시점의 회전수도 꽤 높아요. 거의 한 4500rpm 그 부분에서 이제 변속이 되니까 가용 회전수가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풀 가속을 하면은 방금처럼 좀 고요차가 있는 그 떨어지는 곳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리어 서스펜션이 그 착지하고서 다시 반동할 때의 느낌이 되게 좋네요. 되게 이렇게 찐득하게 올라와요. 그리고 지금처럼 풀 가속하는 상황에서는 이 가속 페달로 진동이 좀 전해집니다. 약간 좀 발바닥이 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공회전 때는 진동 대책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90km로 그러니까 가속 페달 아주 조금 밟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운전대로 좀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진동이 있어요. 물론 다른 차들도 주행하면은 다 진동이 있죠. 근데 주행하면은 이런 차체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 차는 지금처럼 90 정도로 정속 주행하면은 뭔가 진동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이 운전대 잡고 있는 손에서 조금씩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와 컴포트를 주로 쓰시잖아요. 스포츠로 바꾸면은 대부분의 차들처럼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빨라지고요. 서스펜션도 단단해지죠. 이 스포츠로 바꾸면은 하체가 좀 더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그 상하의 움직임이 줄어요. 그래서 코너에서도 그렇지만 그 고속 주행할 때도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예전의 벤츠와 달리 이 차가 고속 안정성이 좋긴 한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속 안정성이 다 좋았잖아요, 벤츠가. 근데 최근에 몇몇 또는 그 많은 벤츠들은 일정 아주 높은 속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예전만큼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은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도 그렇고. 근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영역대에서는 고속 안정성이 충분히 좋아요. 같은 오르막이라고 해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거동이 두드러지게 스포티하네요. 좀 더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일단 댐핑이 단단해져서 차가 좀 덜 기울죠. 그래서 뭔가 그 타이어의 그립을 더 살려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일단 돌아 나갈 때 그 앞머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똑같이 비슷한 속도로 돌아 나가도 좀
좀 조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수정을 덜 해도 돼요. 정속 주행할 때 순간 연비는 시속 90km에서 대략 리터당 20에서 한 24? 이 정도의 순간 연비가 나옵니다. 좀 편차가 있긴 한데 거의 90에서는 20km 이상의 순간 연비가 나와요. 그리고 시속 110에서는 대략 한 16에서 17km 사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4기통 디젤로는 평균적인 수준 같고요. 변속기는 전반적으로 무난한데 좀 중간중간에 튀는 현상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속에서 그 튀는 빈도가 조금 더 많은데 이게 변속기가 컴포트보다는 좀 스포티한 그런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주행하다가 정차하려고 천천히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운시프트 해주는 그 타이밍이 조금 더 빠르고요. 컴포트에서도. 그리고 지금처럼 8단이나 9단으로 달릴 때 킥다운 하면은 스킵 시프트 하면서 3, 4단 쭉 내려가잖아요. 그 속도가 꽤 빠릅니다. 근데 저속에서 출발할 때 이제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튀는 현상이 있긴 하죠. 예, 이번에 GLE 300D를 시승을 했습니다. 이 차의 기본적인 장점은 GLE 450과 동일해요. 엔진은 다르지만 가장 큰 장점은 2열의 그 넓은 실내 공간, 그러니까 2열의 그 무릎 공간이나 전체적인 거주성이 좋기도 하지만 그 시트 자체의 크기가 넉넉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독일 차들과 달리 등받이 각도도 어느 정도 좀 뉘어있는 편이어서 2열의 전체적인 거주성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좋은 그런 패키징이죠. 그리고 엔진은 다르지만 이 차 역시도 4기통 디젤로는 대체로 조용한 편이고 공회전 때는 진동도 적습니다. 그리고 주행에서 가장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력인데 4기통 2리터 GLE 사이즈 생각하면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구형 V6 3.0보다도 더 잘 나가고요. 단점으로는 안전미 편의 장비가 있습니다. 450 같은 경우에는 21년형이 되면서 그런 장비들이 좀 더 보강이 되는데 이 300D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크루즈 컨트롤도 ACC가 아니고요. 일반 타입이에요. 그리고 차로 유지 장치가 없죠. 통풍도 없고요.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이런 편의 및 안전 장비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300D도 별도로 인디오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 인도 날짜가 좀 더 늦어지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편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 쳐도 저는 이쪽에서 그 발생하는 그 윙 하는 소리 있잖아요. 고주파음. 지금 주행 중에도 좀 나는데 이게 다른 벤츠에 비해서도 좀 빈도가 잦아요. 소리도 좀 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나와서 무선 충전을 거의 안 했는데 좀 굉장히 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에 좀 민감하신 분이라면은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높은 시트 포지션으로 인해서 전방 시야는 꽤 좋은데 이쪽의 사이드미러는 그 사각지대가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미국 차들처럼 제가 미국 차 시승하면은 이쪽에 사각지대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도 사각지대가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야를 떠나서 이 룸미러가 좀 안 예쁘죠. 근데 차의 기본적인 성능이나 승차감으로 보면은 끌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연비에 크게 구애를 안 받는다면은 정숙성이라든가 승차감 면에서는 당연히 450이 더 낫죠. 예, 이로써 더뉴 GLE 300D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